속보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휘청이는 세계 경제, 붕괴 직전의 글로벌 공급망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또 한 대의 글로벌 기업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30번째 그들은 왜 한국을 찾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습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가득 메운 공장들 너머에서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첨단 기술의 패권, 그 승부처에서 대한민국이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SK의 배터리, LG의 디스플레이, 미래 산업의 핵심 열쇠들이 모두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달려오는 진짜 이유, 그 현장을 저 에밀리 로렌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취재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제 전문 기자로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ABC Anything But China 전략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취재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의 고위 임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중국 외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험 분산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결정이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베트남과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망 책임자께서도 비슷한 입장을 전하셨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퀄컴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차지하던 생산 비중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조달 담당자께서는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배터리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업체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는 전기차 산업에서도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의 CEO께서는 처음부터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설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전략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조업 이전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R&D 센터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의 연구소장님께서는 저희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전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더 이상 실험적인 시도가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애플의 에어팟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반도체 제품들도 중국산과 견줄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취재 과정에서 저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ABC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취재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곧바로 동남아시아 현장으로 향했어요. 말레이시아 페낭의 반도체 단지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곳이 과연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답니다. 하지만 페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텔이 새로 지은 12인치 웨이퍼 공장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공장 책임자님은 현재 생산 능력은 중국 시설의 30% 수준이지만 2년 내에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투자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외국 기업들에게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연구개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죠. 오지 인프라 구축에도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책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베트남으로 넘어가서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하노이 근처의 AI 연구개발센터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세운 시설이었어요. 연구소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1000명의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현지 인력이에요. 베트남의 젊은 인재들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도 가봤어요. 이곳의 생산 규모는 이미 중국 시설을 앞질렀다고 해요. 공장장님께서 작년부터는 고급 모델 생산도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품질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라며 흐뭇해하셨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협력업체 담당자는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특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부품 공급망이 중국만큼 촘촘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죠 라고 털어놓으셨어요. 물류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페낭의 한 물류 회사 대표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항만과 도로가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중국의 물류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인력 수급도 큰 과제더라고요. 베트남의 한 기술교육원 원장님은 고급 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매년 교육생을 늘리고는 있지만 산업계의 수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동남아 각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프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말레이시아는 첨단 인력 양성을 위해 싱가포르와 손을 잡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만으로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아시아 담당 이사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동남아가 중요한 대안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파트너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되었답니다. 동남아시아 취재를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려던 찰나 대만의 한반도체 전문가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TSMC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그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말문을 열었죠.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면 기술력으로는 단연 한국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이 대화는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생산기지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 혁신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엔비디아 CEO의 한국 방문 소식이 들려왔고 인텔은 대규모 R&D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애플이 한국의 중소부품업체들과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어요. 한국 기업들의 정밀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니까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특히 눈에 띄었죠.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완벽한 산업 생태계예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급망, 수백 개의 전문 중소기업들,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이런 총체적인 시스템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중국도 따라하려고 했지만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의 한 임원은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짚어주었어요. 한국의 실행력은 정말 놀라워요. 다른 나라들은 계획만 3년을 잡는 프로젝트를 한국은 1년 안에 완료해요. 첨단 기술 산업에서 이런 속도는 엄청난 경쟁력이죠. 게다가 한국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탄탄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도 갖추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에요. MIT의 한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한국의 이공계 인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기술력과 열정을 겸비했죠. 최근에는 AI, 바이오, 로봇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판교는 이제 아시아의 작은 실리콘밸리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한국은 단순한 생산 기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기술 혁신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첨단 기술, 숙련된 인력, 완벽한 산업 생태계, 그리고 빠른 실행력까지.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곧바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국이 정말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동남아시아 취재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AI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국 심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첫 취재지로 선택한 곳은 경기도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공장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죠. 이 공장 하나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15%를 담당하고 있어요. 안내를 맡은 연구소장님의 말씀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진공복을 입은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공정이 로봇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3나노 공정 개발을 완료했어요.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죠. 연구소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실제로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그 자부심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수율이 99%를 넘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은 아직 70%대에 머물러 있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AI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저희는 지금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30% 높이면서 전력 소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부의 지원 정책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과장님을 만났는데 정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에 5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R&D 지원도 대폭 늘릴 예정이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한국의 산업 정책은 매우 체계적이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난 국장님은 우리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재 양성부터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죠 라고 강조하셨어요. 평택의 삼성반도체 단지도 놀라웠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부지 면적이 축구장 400개 크기예요. 한 달 생산량이 대만 TSMC의 주력 공장과 맞먹죠. 현장 책임자의 설명이었어요. 특히 이곳의 자동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불량률이 100만 개당 1개 미만이에요.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죠. 구미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또 다른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접히는 디스플레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이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연구소장님의 말씀처럼 생산 라인에서는 신기한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울산의 배터리 단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업체 대표님은 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테슬라도 우리 제품을 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서 다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라며 웃으셨죠. 실제로 이곳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어요. 한국의 산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연구소 같았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다음은 이런 한국의 기술력을 실제로 활용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이어가던 중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미국의 IT 공룡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3개의 기업의 CEO가 방한할 예정이죠. KOTRA의 한 관계자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인텔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예요. 이미 용인의 R&D 센터 설립을 결정했고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인텔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장점은 속도예요. 다른 나라였다면 3년은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내죠. 게다가 협력사들도 모두 한국에 있어요. HP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이사와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프린터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걱정했지만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자동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총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요. 실제로 HP는 구미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건 엔비디아였어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생산 능력 확보가 시급했거든요. 삼성전자와 대규모 협력을 추진 중이에요.
우리의 설계 기술과 삼성의 생산 기술이 만나면 최고의 시너지가 날 거예요. 엔비디아의 한국 지사장이 들려준 말이었죠. 퀄컴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판교에 있는 퀄컴의 R&D 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가 놀라웠죠. 여기서 개발된 오지 통신칩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40%에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우수한 통신 기술과 인재들 덕분이죠. 연구소장님의 설명이었어요. 테슬라의 움직임도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죠. 테슬라의 아시아 공급망 책임자와 나눈 대화였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수십조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은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술력이 놀랍거든요. 특히 정밀 부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죠. 애플의 아시아 조달 책임자가 털어놓은 말이었어요. 실제로 애플은 지난 1년간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거래를 3배 이상 늘렸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 클라우드의 허브로 만들 계획이에요. 이미 부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했고 AI 연구소도 설립할 예정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의 클라우드 담당 부사장이 들려준 계획이었어요.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동참하고 있었어요. AI 칩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CEO는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정말 완벽해요.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게 가능하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건 단순한 대안이 아닌 전략적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술력, 신뢰성, 실행력,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그 도전과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취재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높은 인건비와 생산비는 분명한 약점으로 보였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말레이시아도 절반 정도고요. 단순 생산직만 놓고 보면 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불리한 게 사실이죠.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털어놓은 말이었어요. 실제로 일부 전자제품 생산 라인은 이미 동남아로 이전된 상태였죠. 생산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기료는 동남아의 2배, 공장 부지 비용은 3배 이상 비싸요. 세금 혜택도 동남아가 더 파격적이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공장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일부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노동 유연성 문제도 있었어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소 경직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죠.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지적이었어요.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도전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가진 강력한 기회 요인들이 있었어요. 가장 두드러진 건 기술력이었죠.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는 인건비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 애널리스트가 강조한 말이었어요. 품질과 신뢰도 면에서도 한국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품질 때문이에요. 불량률이 0.1% 미만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동남아 공장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어요. HP의 품질 관리 책임자가 들려준 말이었죠. R&D 투자도 한국의 큰 강점이었어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예요. 특히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이죠. 이건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 말씀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고급 기술 인재들이 큰 자산이었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르죠. 구글 AI 연구소의 한 책임자가 평가한 내용이었어요. 결정적으로 한국은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공급망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이건 돈으로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경쟁력이죠. 인텔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강조한 말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가진 도전 요인들은 분명 현실적인 과제였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회 요인들이 존재했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와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정리해 볼 차례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동남아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고 했답니다. 6개월에 걸친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변화의 흐름을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미국, 동남아시아, 한국을 오가며 본 글로벌 경제의 지각 변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거든요. 먼저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중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맥킨지의 수석 컨설턴트가 설명해준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고 있었어요. 애플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라인을 늘리고 베트남에는 에어팟 공장을 확장했죠.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을 스마트폰의 주력 생산기지로 삼았고요. 이제 하나의 국가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한 글로벌 기업의 전략 담당 임원이 말씀해 주셨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산업별로 새로운 허브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동남아시아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생산기지로 발전하고 있어요. 인건비 경쟁력과 풍부한 노동력이 큰 장점이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해준 내용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센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한국이죠. 구글의 연구개발 책임자가 들려준 말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이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력과 아시아의 생산력을 연결하는 완벽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개발된 기술이 동남아의 생산 라인으로 이전되는 거죠. 한 투자은행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죠. 판교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소프트뱅크의 한 투자 담당자가 평가해 주었어요. 결국 글로벌 경제는 다극화되고 있었어요. 중국 중심의 단일 공급망은 사라지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 속에서 한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10년이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마지막으로 만난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들려준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6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됐답니다. 샵 결론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으로 6개월간의 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변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어요. 미중 갈등으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단순한 생산기지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이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태동이었죠.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남아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죠. 동남아시아가 대규모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반면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우수한 인재풀, 완벽한 산업 생태계, 그리고 빠른 실행력까지. 이런 종합적인 강점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배터리,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물론 도전도 있었죠. 높은 인건비와 생산 비용은 분명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이었죠. 이제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기술력과 아시아의 생산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한국의 몫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주파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